본 내용은 일본 2채널 번역 괴담을 가져와 조금 각색한 것 말고는 대부분 원작과 같은 내용이니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동굴소울이 2채널 번역 원작 괴담. 주제: 봉쇄된 터널. 옛날에 내가 청소년이던 시절, 생각 없이 행동하던 그 시절에 나쁜 일들과 좋은 일들의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던 그날의 이야기다. 중학교를 나오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시간을 보내며 일도 하지 않고 질이 나쁜 무리들과 늦은 밤까지 돌아다니며 놀았다. 과거 내가 중학생이던 시절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나는 언제나처럼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밤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 뒤에 누가 봐도 폐허가 된 그곳으로 가서 담력 체험을 했다. 그때의 장소는 우리 집에서 비교적 가까웠던 산속의 터널이었다. 우리 4명의 멤버들은 혈기왕성했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다. 유지는 우리 무리의 리더였고 토모야는 유령을 믿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매번 폐허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느낌이 안 좋다며 무서워하던 친구였다. 그리고 언제나 강인한 모습인 하야토와 나, 이렇게 4명이서 차를 타고 출발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능력 따위는 없었고 두려워하는 토모야 외에는 세상에 유령 같은 것은 없다며 여유롭게 미리 알아놓은 폐허로 이동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뒀어야 했다. 알아봤던 그 산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산에 오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주위의 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커브에서 올라오는 길목에 꽃이 공양되어 있던 것을 보고 조금은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는데 우리는 무사히 터널 앞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차로는 터널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지만 역시 밤중의 산길은 기분이 나쁘고 고요했다. 그러던 와중에 유지가 길가의 가드레일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이거 봐, 전혀 별거 아니라니까. 그냥 어두울 뿐이잖아. 정말 너무 별거 없어서 맥 빠지네. 아니야. 여긴 충분히 무서워. 난 이제 돌아가고 싶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자 우리의 목적이었던 터널 앞에 도착했다. 기세 좋게 이곳에 온 것은 좋았지만 터널 입구에 도착한 시점에서 무언가 압도당할 정도의 공포감이 밀려왔다. 거대한 터널은 마치 침입자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큰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다. 너네들 쫄았지? 한심하다 정말. 내가 먼저 갈게. 지금 여기서 무섭다고 한다면 정말 쫄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걸로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나는 정신나간 말을 해버렸다. 이런 곳을 겁낼 리가 없잖아? 내가 혼자 다녀올 테니까 기다리기나 해. 너는 남자가 맞구나. 좋아. 얼른 다녀오도록 해. 이때만큼은 유지를 굉장히 원망했다. 하지만 한번 뱉어버린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순 없었기 때문에 나는 블록 틈 사이로 혼자 빠져나가 터널의 어둠 속으로 향했다. 막상 들어가고 있기는 했지만 안은 그저 어둠 그뿐이었다. 지포라이터를 켜보니 그 불빛이 흔들리며 주변을 애매하게 밝혔고 이 상황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 뿐이었다. 터널 안에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았고 귀신 따위는 없다고 항상 생각하던 나였지만 좀 더 안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을 때 터널 밖에서 유지의 외침이 들려왔다. 터널 안은 어때? 진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니까. 들려오는 무리들의 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된 나는 좀 더 안쪽까지 가보겠다고 외치며 터널의 안쪽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막상 걸으며 울리는 내 발소리를 듣다 보니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상한 느낌을 안고 터널의 절반쯤에 도착했을 때
커브길에 놓여있던 꽃이 문득 생각이 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묘한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그대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한숨을 쉰 나는 그대로 돌아갈까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렸을 때 귓가에서 후 하는 입김 같은 미지근한 바람이 귀를 간지럽혔다. 소름이 돋았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는데 10초의 간격으로 계속 불어오는 그 바람에 공포심이 되살아난 나는 뛰다시피 터널 입구를 향했다. 빠르게 걷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불어오는 미적지근한 바람에 나는 미친 듯이 달려 터널의 입구로 향했고 어떻게든 콘크리트 틈으로 기어 나오니 귓가의 바람도 함께 사라졌고 나는 친구들에게 가려고 했다. 미쳤어. 여기 진심으로 위험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숨결 같은 게. 너 뒤에 저게 뭐야?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친구들이 나를 무섭게 하려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니네들 적당히 해.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내가 말한 시점에서 토모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나머지의 친구들의 얼굴도 점점 더 공포에 휩싸여 일그러지고 있었다. 확실히 내 뒤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친구들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 왼쪽 눈의 시선 끝에 검은색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보인다. 일렁이는 머리카락을 멍하니 보고 있을 때 토모야가 이젠 더 이상 무리야 라는 소리와 함께 혼자서 주차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유지와 하야토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소리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패닉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했다. 나도 역시 주차장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뭔가 옛날 어릴 적 들었던 유령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주차장에 도착해 차 불빛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달렸다. 하지만 미친 듯이 달려대며 내 등 뒤에서 쫓아오는 무언가를 데리고 간다면 차를 탈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나는 확인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때는 정말 내가 미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는 당시의 공포심보다 버려진다는 공포심이 더 컸기 때문에 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던 건데 정말 미친 짓이었다. 두 눈을 부릅뜬 여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너무 두려우면 온몸에 힘이 풀린다고 하던가.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난 주저앉으며 오줌을 싸버리고 말았다. 그 여자는 평범한 반팔 상의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생각보다 귀신이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생겼는데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고 코는 애매하게 달려있는 것처럼 너덜너덜했다. 눈은 보석이 박혀있는 것처럼 반짝였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난 다시 미친 듯이 달릴 수밖에 없었다.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거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달리고 있는데 또다시 내 귓가에 바람이 불어왔다. 미쳐버릴 것 같던 나는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다시 달려 주차장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친구들은 라이트를 켜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빛을 싫어하는 걸까? 내가 달리며 차에 가까워질수록 달려오는 기척은 점점 사라져갔고 유지가 뒷좌석에 문을 열어놓고 있어 나는 그곳에 다이빙하듯이 올라탔다. 내가 차에 타자마자 엔진음을 내며 출발했고 나는 온몸의 떨림과 공포심이 사라지지 않아 창문으로 여자가 쫓아오는지 주변을 살펴봤다. 너 괜찮아? 미안. 같이 가줬어야 했는데. 나 진짜 이대로 그냥 죽는 줄 알았어. 너희들 정말 미웠다고. 그래도 너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정말 무서웠을 테니까. 이젠 됐어. 괜찮아.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그대로 산 밑으로 내려갔고 침착해진 나는 무심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까의 꽃이 공양되어 있던 나무 위에 무언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빨리 달려! 소리를 질러대며 좌석의 밑으로 몸을 구겨 넣어 숨었고 친구들도 겁에 질려 허둥댔다. 제발 진짜 그만해주라. 나도 봤어. 나무 위에 뭔가 매달려 있었어. 유지의 말에 차 안은 완전히 혼란이 찾아왔고 우린 경찰에 잡혀가도 좋다는 생각을 하며 110km 이상의 속력을 내며 달려댔다. 이윽고 동네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물론 원래도 유지의 집에서 항상 모이기는 했지만 오늘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밤이 찾아왔다. 유지의 집에 무사히 모두 들어간 뒤에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해 우리는 술판을 벌였다. 나는 아까의 상황으로 인해 팬티가 더러워져 있어 화장실로 향했고 샤워를 한 뒤에 친구들 곁으로 향했다.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친구들은 취기가 돌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으면 모두 잠에 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술의 힘을 빌려 잠에 드는 것에 성공했고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 눈을 뜨고 상체를 일으켰을 때 터널에서 느꼈던 그 숨결이 느껴졌다. 단숨에 공포심이 되살아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직 술 기운이 남아있어 내가 죽던 죽이든 해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뒤를 돌았다. 역시 그때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는 내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 두 뺨을 두 손으로 잡으며 입을 뻐끔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입 안에 고여있는 검정색의 액체로 인해 보글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야토가 몸을 뒤척였고 이내 그 여자는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당연히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오고 나서 친구들이 일어나고 내가 밤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했다. 너 혹시 빙의 된 건 아니지? 그런가? 벌써 나 귀신한테 홀린 건가? 하지만 그 귀신 내가 아는 여자인 것 같아. 어? 누구? 확실하진 않은데 전 여자친구였던 그 여자의 미사키. 친구들은 내 얘기를 듣고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수긍하기 시작했다. 미사키는 내 전 여자친구였고 예전에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갔던 가게에서 알게 된 여자애였는데 가끔 둘이서 한잔하다 친해지며 사귀게 되었던 친구였다. 하지만 미사키는 연인 관계가 너무 복잡했고 바람을 피우는 건 당연하다는 소리를 했다. 말을 소문으로 듣거나 실제로 정말 바람이 났었기에 우리 사이는 안 좋아졌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와도 무시했었고 나중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나는 이제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었다. 우리가 갔던 그 터널도 미사키와 함께 갔었던 곳이었다. 커브길의 그 꽃은 미사키에게 공양되어 있던 것이었다. 확실히 널 원망하고 있는 거네. 장례식에도 안 갔다니. 역시 귀신이었어. 어쩌지? 무당이라도 찾아봐야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절이나 신사는 아니었지만 액마기 정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유지의 말에 우리는 어서 가보자고 얘기했고 유지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무조건 오늘 와야 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어? 당연하지. 이제 살았다. 우리는 바로 그 장소로 향했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아주머니가 나왔다. 나는 불신의 눈초리로 아줌마와 유지를 번갈아 쳐다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액땜을 해주는 사람이 맞았다.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했다. 아주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하게 재령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했다. 얼마야? 항상 같아. 경비 포함 5만엔.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아주머니는 돈이 아무래도 좋으니 일단 서두르자고 얘기했고 아무래도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미사키는 나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작업이라고 했다. 혹시 제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을까요? 다행히도 내가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유지와 토모야, 하야토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마당에서 우리는 동그랗게 모여 앉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미안했던 마음과 그리웠던 마음, 나는 진심으로 미사키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 기도를 했다. 아주머니는 맑은 소리에 종을 울리며 꽤 오랜 시간 동안 재령의식을 하셨고 화창하게 떠있던 해가 점점 기울어져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내 귀에서 터널에서의 그 바람이 불어왔다. 근데 한 가지 달랐던 건 미지근하고 축축했던 그때와는 달리 포근한 듯 따뜻한 바람이었다. 이제 됐어. 행복하게 살길 바래. 맴도는 미사키의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친구들도 나와 같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미사키가 함께 빌어줘서 고맙다고 했어. 유지와 하야토도 토모야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주머니도 올리던 종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다시는 그 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셨다. 혹시라도 본인의 말을 안 듣고 다시 접근하고 나서는 도움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고 인사를 드린 뒤 집에서 나왔다. 이제 두 번 다시 담력 시험 따위는 하지 않을 거다.